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기경학과 박수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나 그 전문가분들의 발제답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귀한 그 배움이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이것을 그 토론자분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제주 한라대 교수님. 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승윤 UST 협력처장님, 류준영 과기 기자협회 이사님, 이승윤 과기부 과기혁신기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좌장을 하면은 토론자분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고 그것을 또 제가 요약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그 시간조차 아깝게 지금 한 1시간 정도 있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씩 말씀만 하셔도 질의응답 받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시간에 맞게 운영을 하는 역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준 제주 한라대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자분들의 발언 그 주제 내용이나 아니 평상시 인재 양성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 5분에 한 7분 정도 가량 시간 쓰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 한라대학교의 이영준입니다. 지금 오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거창한 주제에 이 제주의 작은 대학원도 없는 대학에서 제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부른 이유가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주제 중에 ODA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ODA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AI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올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것의 결과로 이제 올해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김지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들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많이 느꼈었는데 오늘 그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거의 처음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서 특히 최근에 가장 이 핫한 기술인 AI 관련된 이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게 일단 말씀 처음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2+2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2년 사업을 하고 또 연장해서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이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업인 거죠.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많은 기관들, 대학, 그다음에 국가의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라든지 많은 기관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대학들, 국가, 부처들 다들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요구사항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인재들을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당연히 많이 오고 싶어 하고 그들의 일단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 나라가 러시아의 영향으로 이론적, 수학적 이런 능력들은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하드웨어라든지 이걸 갖고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만져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정말 많이 원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현지에서 작은 인공지능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어떻게 하면 공부하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그런 걸 연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 역할,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장학제도, 공동연구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 같이 이어질 수 있다면 이렇게 시작된 인공지능으로 교육받은 우즈베키스탄의 훌륭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연구 분야라든지 아니면 실제 일자리라든지 이곳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큰 계획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도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참 제한적이고 그 AI와 관련돼서 정말 그 나라도
작년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를 이미 시작한 이후에 작년에는 대통령령으로 AI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또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제도가 아직은 수립이 되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실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아마 저를 초청하신 거 아닌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오늘 제가 느낀 바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교수님이나 어떤 그러면 한라대의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거는 뭐였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대학원도 없습니다만 제주에서 이 인공지능 ODA 사업을 한 것, 저 ODA 사업을 제가 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인공지능 학과에서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교수일 뿐이었는데 그런 저희가 지방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재 확보가 참 힘듭니다. 학생들 구하기가 힘들고 저희도 더욱더 이제 뭐 대학원도 설립을 하고 학교의 계획이 연구 인력을 받아들이고 연구 사업도 하고 다양한 제주에서 또 제주라는 이 멀리 떨어진 섬에서 원하는 다양한 현장의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족할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육지에 계신 훌륭한 학생분들께서 제주까지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 우즈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도국에 있는 인력들은 사실 한국에 오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시켜서 제주에서 필요한 이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ODA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경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서 사업하시고 느껴진 점을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출연연에 대해서는 발제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출연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기술과 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하는 곳이고 출연연이 그런 교육 기운을 담당하는 것에 협력처장이신 우리 오 처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2개 정부 출연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협력처장 오승윤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떤 학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뭘 하는 것인가 막 찾아보니까 내용을 요약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뭐 그래서 제가 충실하게 노력을 했더니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조금 스탠스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뭐 평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그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장에 소속된 일개 구성원으로서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주셨는데 박기범 박사님께서는 대학원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연구 중심, 실무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레 분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어떤 그 제도를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더 큰 설득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과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지현 박사님께서 과학기술 인재 방향, 인재 양성과 교류를 위한 ODA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재 양성, 인재 획득이 인재 확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막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장학금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범위를 넘어서 수원국가의 어떤 상호적인 그런 그 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서로 간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울림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최근에 저희 대학에 이제 총장님께서 뵈러 오셨는데 ODA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ODA의 그런 사업 방향과 굉장히 좀 일치되는 점이 있다.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하다 싶어서 저 김지현 박사님께는 따로 도움을 좀 요청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지원하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주 지원인데요. 저희 대학에는 지금 현재 전체 1,500여 명의 학생 중에서 32% 정도 되는 466명이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전 세계 43개 국가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아니면은 개별 국가의 기구와 협력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김지현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우즈베키스탄의 화학연 설립 사업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분야 협력 사업, 해수부에 관련된 런던 의정서 사업, 그리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자국의 장학 기구와 협력을 통한 그런 인재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학생이 USD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적응 지원을 위해서 신입생 예비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2주간 여러 가지 출연연에 대한 이해, 연구,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고, 아울러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그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적인 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 개별적인 생활 실태 조사까지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 사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F27S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졸업 후에 취업하지 않고도 5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UST 저희 대학과 4대 그 과기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최근 한 3년 동안 182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44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발급받는 데는 몇 가지 요건이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로는 대학 총장의 추천이 있으면은 대부분 그대로 발급이 됩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유링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온라인의 플랫폼이기도 한데, 이것은 외국의 우수 인재들을 국내의 기업체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0여 명이 채택된 그 정도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V 작성부터 심지어는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탐방, 현장 체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패스파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원으로 참여한 외국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여 중심의 그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지나고 3년차 접어들면서 평가를 해봅니다. 과연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지금 얼만큼 달성됐나.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 중심으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에 좀 중점을 뒀었는데, 이것이 보다 나타내려면 취업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좀 다른 전략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하이브레인넷이라든지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들과 연계해서 외국인 석박사급, 특히 이공계 쪽에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의 우수 인재들을 매칭시켜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ODA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육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입니다. USD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출연의 공동 부설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출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국제 협력 사업과 같은 역량들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갖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것이 우즈벡 화학연 설립 사업,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항우연 연결 사업, 그리고 해양연과 런던 의정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USD가 배출한 1000여 명의 그 외국인 석박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들이 연구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국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연에 계신 분들하고도 저도 이제 많이 교류를 하면서 UST의 그 대학원생 분들이 얼마나 출연연의 어떤 연구 역량을 이제 확보하고 연구 인재 인력 확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누적이 그렇게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이런 졸업생들이 한국의 이제 취업,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으로 박사급, 석박사급이니까 기업의 취업은 어느 정도 했고, 왜냐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인력도 있을 텐데 취업을 희망했는데 취업을 하는 것이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그간의 정주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수요처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는지를 그냥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내 취업을 조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추적 조사,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좋은데 대학원은 그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 기울여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외국인 학생들과 졸업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졸업생 동문 네트워크와도 접촉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 문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장벽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상당히 국제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기업체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종교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언어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유리링크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를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들도 굉장히 그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영 기자협회 이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제주도에서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수의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화여대를 갔었습니다. 내년에 140주년이 되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총장님 방이 그 본관 1층 경비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총장님 방의 위치의 미스테리를 저는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 아주 안타까운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오면 부모님이 무슨 계집애가 공부냐 라면서 끌고 가는데 그때 총장님이 바로 뛰어나가서 그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본관 1층 바로 경비실 앞에 총장실을 뒀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여성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성장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사카 대학교를 예전에 갔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벼룩신문과 같은 구인 광고란에 여성 과학자를 모집한다라는 광고였는데 그 일본의 그 대학원에서는 여성 과학자를 의무 TO가 있어서 의무 TO를 반드시 맞춰야만 R&D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대도 마찬가지로 명문사학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3주 전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 중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뉴스도 있긴 한데요. 이대는 명문사학의 어떤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어떤 스펙을 아주 유심히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 그 말씀하셨던 ODA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 그걸 받아서 하는 학생의 어떤 자질이란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지방 대학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어떤 지금 명문대에서는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140년 된 이대가 공대를 만든 건 30년 전이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웠었고, 그렇게 짧은 역사 기간이지만 2022년부터 AI 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관련한 인공지능 대학을 2023년에 만들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 대학을 2024년에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그 내부의 그 어떤 학과 교육 과정을 개편해 나가면서 뭔가 시대적 요구에 편승해 나가려고 하는 이대의 그 어떤 그 발빠른 액션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잠시 하면서 저는 앞에 연설자 중에서 첫 번째 연설자의 얘기에 좀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과 대학원의 특성화를 개선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공과대학교라는 곳이 전라도에 있긴 합니다. 한전이 만든 이 에너지 공과대학교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들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대학의 특성화라는 그 방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연설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하향이라는 것, 어떤 미스매치가 공과대학교의 위기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회적 수요와의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실적 양적 미스매치를 그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연설자분의 ODA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게 됐는데, 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저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그 코이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사실 그 ODA 사업이 있지만 재작년부터 시작한 CTS 시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 스타트업들, 기술 스타트업들을 해외로 보내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속 가능성,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그 무상으로 퍼주기보다는 기업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지인데, 사실 코이카에서 그 관련한 사업의 예산을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테스트 타봐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블루잉 모터스라는 스타트업은 베트남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코이카의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갔는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토바이를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라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의약품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베트남에서 AI 기반 스마트폰 솔루션을 하는 곳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ODA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실증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 혹시 공과대학교에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 같이 매칭해서 기술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냈을 때, 그러면 이들의 어떤 하는 R&D를 조금 더
뭔가 이 사회 수요에 맞게끔 수정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ODA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김지연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부처 간의 협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따지고 보면 ODA 사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그런 정책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어떤 인재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부처 간의 협업은 정말 중요하겠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이승윤 과기부 과기혁신기반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기반팀장 이승윤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정책 소개를 하거나 뭐 홍보를 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고견을 좀 듣고 인사이트를 넓히고 정책이 어떻게 이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 인재 지원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26년부터 새로 5년을 시작하는 계획이고요. 올해 1년 내내 이거를 지금 잘 수립해서 내년부터 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기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인재 쪽에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좀 위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좀 아이디어나 이런 실체적인 것들 많이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따가 플로어에서도 말씀 주시면 그걸 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사례를 소개하거나 그런 발산하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 박기범 박사님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우 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진단도 잘 해주셨고요. 뭐 이공계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결국 핵심이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직장 병행자 외국인 유학생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또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고 과잉 이제 대학원생도 양산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요렇게 오늘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 대학이라는 어떤 이제 이 표현이 딱 적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비유를 하자면 대학이라는 그런 병든 사람의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다 잘 나열을 한 것 같다. 이제 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예상되는 질병들도 잘 나열됐고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좀 정확한 진단이 좀 이제 없이 약간 좀 특성화 대학 이제 가장 큰 수술 하나가 제시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 정책이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지난하고 어려운 정책이라고 안에서도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이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좀 얘기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도 계속 소통하면서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 개인 단위의 수월성 지원을 대학 단위의 수월성 지원으로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앞쪽에 이런 전자의 문제점들을 취하고 후자로 가면서 다시 인력 양성에 본고지로 대학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 디테일한 말씀 중에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환자를 치유를 할 때 이제 그런 치료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심리 상태나 환자의 그런 의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사실 탁상 행정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비판을 하는데 이 같은 문제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당사자들이 원하는지 그리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지만 특히 그 13페이지, 16페이지에서 그 결국 어떻게 돈을 나눠줘도 결국 돈이 흩어져서 다시 개인 단위로 모인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학교 단위로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이 교수님들이 뭉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시너지가 날 것인데 그런 기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디벨로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요거는 좀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인데 그 사실은 아까 중간에 이제 워딩은 적혀 있었는데 말씀만 안 하고 가셨는데 그 이제 특성화 대학을 이제 30위권, 20위권으로 해서 특성화를 해서 가고 정부가 등록금 수입 감소를 R&D 재원으로 좀 보전해주거나 채워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처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지난 10년이나 15년 동안 그런 대학교 간접비가 이렇게 쓰여왔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런 R&D 재원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 연구비 따기 쉬운 연구를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파편화돼서 결국 인력 양성이란 본연의 문제가 좀 이제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 펀딩이 뭔가는 맞는 것 같은데 출연연이나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가 과연 세계적으로 탑 수준의 저런 성과나 인력 양성을 배출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잘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데서 저희가 좀 같이 좀 맞춰야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정책을 펼 때 아까 진단을 정말 잘 해주셨고 하셨고 한 가지 포커스는 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제가 9월 달에 이쪽 팀장으로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인재 정책을 들여다봐서 시간적으로는 뭐 여유는 없었지만 사실 정책들이 좀 내수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이랑 왔다 갔다 하는 관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개발된 정책들이.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두 번째 발제를 좀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USAID의 그런 이제 이슈들과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파고드는 그런 것들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 논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유출입이나 그 이동 관계를 계속 분석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우디랑 파키스탄 쪽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앵커가 돼서 계속 지속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고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오스트리아 장학금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문 분석을 하면 저것들이 나옵니다. 그 유입되는 인력과 유출되는 인력의 그런 질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임팩터 팩터나 그런 영향 지수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들 뭐 추측하다시피 들어오는 인력보다 나가는 인력들의 그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력이 나가는 인력에 비해서 임팩트 팩터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이제 드레인 국가. 근데 특이하게 오스트리아가 들어오는 인력의 그런 임팩트 팩터가 높습니다. 나가는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좀 주변에 여쭤봤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아마 아까 그런 장학금 제도가 결국 그런 앵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R&D도 요거가 좀 연계해서 좀 뻗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이나 그런 R&D 전체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필드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사견이지만 10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정책이나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R&D 예산을 만들고 이제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이제 성과 이제 그런 부분에는 특화가 되는데 ODA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현실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법들을 디벨롭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현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소개하시고 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토론 자리에 원래 발제자분들이 계셔야 질문을 받는데 아마 여기 좁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우리 두 발제자님께 드리고요. 저한테 우선은 4시 반까지가 일단은 토론자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4시 반부터는 제가 이제 사전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사전 질문 받은 거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저희한테는 그래도 시간이 30여 분 이상 30-4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박기원 박사님하고 우리 김지연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앉아 계신 토론자분들도 여기 상호 질문에 기회로 마이크를 한 번 더 돌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규범 박사님께 먼저 질문은 일단 플로어에서 나온 토론자분들의 질문과 어떻게 보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승윤 팀장님과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나 좋은 진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승전해서 오늘은 아마 이제 풀 보고서를 보면은 처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처방전이 특성화였었는데 저는 대학의 블록 펀딩에 대해서는 잘 기획할 것인가 대학이.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카이스트는 잘하고 있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기획이 잘못되지 않으면 이제 아까처럼 사업이 결국은 그냥 교수들의 연구비 하는 것처럼 될까 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학 단위로 블록 펀딩을 하게 되면 어느 대학에는 사실 그 분야 교수들이 일단 대학 안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 분야 사람 별로 없으면은 사실 블록 펀딩 받아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를 들면 지방 거점대 교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박사는 기를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지역 거점이니까 A, B, C 대학에 있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해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이제 블록 펀딩을 기획할 때 대학 블록 펀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분화가 있겠죠. 그런 면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대학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까 그거 같이 한번 이승윤 팀장님의 어떻게 보면 코멘트에 묻어서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지현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저도 이제 ODA 하면 약간 누구 이제 어려운 사람 이런 개념이다가 인재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더 잘 재구조화돼서 효율을 내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실 인재 수요가 우리 한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부생 유치에 좀 포커스가 될 것이고 UST만 해도 벌써 박사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력 풀인데 인력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ODA가 좀 잘 되면 제안하신 바대로 좀 더 연계가 잘 되면 특히 어느 쪽의 인력 수급이나 이런 수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도 저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범 박사님께. 네. 이쪽을 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우선 중요한 코멘트 지적 감사합니다. 잘 드렸고요. 우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승윤 팀장님 이제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긴 했는데 R&D 재원의 조정을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당연히 R&D 돈을 거기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R&D 대신에 이제 교육부의 어떤 고등교육 혁신 대학 구조 조정에 당한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로막는 장벽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함부로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러면 지금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의 경우에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대학의 등록금 수익 감소분이 대략 2,500억 정도 됩니다. 직장 병행자 이런 걸 포함하더라도 최대 4천억을 넘지 않는 규모인데 우리 국가 R&D가 30조인데 차라리 그러면 그걸 대학에다 그냥 직접 대학 지원을 이만큼 줄이면 대학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오히려 어떠냐. R&D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윤 팀장님께서 하신 환자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지난 한 20년간 제 정책 경험에서 과기부가 매우 정말 열성적으로 많은 일을 잘 하셨지만 제가 과기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기부의 정책을 보면 마치 정책의 목표가 그러니까 교수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단에 대해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데 대해서 뭐 대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상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둑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바둑을 사실 절대 고수나 초보자나 뚜는 하나하나의 수는 다 비슷합니다. 뭐 날일자 뭐 이렇게 한번 띄는 건 다 비슷한데 그걸 어떤 순서로 뚜느냐에 따라서 절대 고수가 되느냐 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나아가실까에 있어서 이제 수순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순으로서 제가 생각한 그 첫 번째가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였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수순의 하나로서 지금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하는 게 대학 단위 지원 사업인데 저는 당연히 현장의 반발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동의를 하시는 분, 우수 연구 중심 대학, 우수 연구 중심 대학대로 또 지역 대학은 지역 대학대로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수순은 그것밖에 없다. 그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 그 개혁을 바꾸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죠. 현재도 있고 교육부와 가기부가 같이 추진을 하시는 이제 올해부터 그 NRL 2.0이나 교육부의 G램프 같은 사업들도 대학의 연구 형태를 어떻게 집단 연구처럼 조직 거점화하는 것처럼 바꿔보자는 시도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현재 우수한 교수들, 교원들은 이미 개인 연구비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연구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집단 연구를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실 동인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않고 있는 사업들의 새로운 조직 거점 뭐 연구소 사업을 아무리 큰 걸 기획해 본들 그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블록 펀딩이 성공하기엔 핵심은 다른 R&D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R&D를 줄이고 그러니까 전체 대학으로 가는 돈을 100으로 치면 그게 지금은 99가 개인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개인으로 나가는 분을 6, 70 정도로 줄이고 집단 연구의 어떤 포션을 세워야만 교수들 개인의 행태를 바꾸고 수 있다. 그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할 거고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뭐 할 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본 길이고 뭐 저도 여기 짧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뭐 해외 사례나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국의 대학 개혁이 R&D에 대한 개혁이 이제 블록 펀딩을 통해서 어떤 그 개혁을 이룬 바가 있는데 저는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는 대처의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처 수상이 영국 80년대에 딱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년부터 대학으로 가는 돈을 절반으로 줄인다. 절반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큰 비중을 줄인다. 그걸 어떻게 줄일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그 선언이 어떤 대학의 연구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블록 펀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발표에서 재구조화라는 란을 만든 것이 기존 사업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은 전혀 교수들을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뭐 당연히 매우 확률이 낮고 어렵고 추진 자체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거의 몇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드려서 오늘 좀 길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면은 부처를 되게 도와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박사님. 네, 제가 그 ODA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ODA를 잘 알고 있지 않은 이제 다른 영역의 분들하고 만나서 ODA를 얘기를 할 때 좀 걱정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즐거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제 그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양적인 확대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좀 핀포인팅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스터디를 그쪽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5년, 10년 내에 그 자연적인 인구 감소든 아니면 이제 전공자가 줄어드는 뭐 비인기 뭐 영역이든 간에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줄어들 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면 그것들을 이제 수요로 하고 있는 그 협력국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사실 이제 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CTS 시드 프로그램 그거를 기획을 할 때 제가 코이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디자인 하는데 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그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던 인도인 그 공학자가 이제 사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 CTS 프로그램을 이제 수혜를 받게 돼서 인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가 확장하고 싶은 과기계의 그 ODA를 활용한 생태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초석이 될 수 있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제 유입을 우리가 양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하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걸러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또 저도 이제 질문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께서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박 박사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이 분위기는 이렇게 얘기되는구나. 아니 사실 이공계 인재가 지금 계속 인구 감소되고 의지학결로 가고 해서 정부에 나오는 것이나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처우 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영역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연구자 뭐 국책기관의 연구자 처우 개선하고 대학원생들 처우 개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결국에 수요자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뭔가 사실은 저희가 기사를 보더라도 항상 무슨 이슈가 터지면 반도체 하면 몇십만 명 모자라. 그 다음날 기사는 모빌리티 20만 명 모자라. 배터리 몇십만 명 모자라 해서 다 더해보면 그 인구가 넘어갈 정도로 수요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요. 그 언론 기사의 맨 끝은 그래서 정부한테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는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인데 그러면 사실 정부는 그럼 또 막 학과를 만들고 뭐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키우는데 박 박사님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나온 인력이 취업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다 보니 악순환이 돼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 기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사실은 그렇다고 기업한테 뭐 어떻게 잘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좀 너무 치우쳐져서 이 모든 것을 정부 보고 어떻게 해 하다 보니까 정부 영역이 아닌 수요자 입장인 기업이나 이런 쪽에 뭔가 자생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건 너무 없다라고 감히 생각을 독자로서 해봤는데 우리 이제 기자협회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협력처장님께서 우리 이제 UST에 오는 정말 우수한 인력들 그 30% 이제 그 1,000명 누적된 인력들을 이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해야 되고 뭐 본국 돌아간 학생은 연락이 안 되다 보니 대략 20-30%라고 했는데요. 20-30%가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가 무슨 많은 정부의 사업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생 재학 기간에 출연연에 부족한 연구 인력을 역할을 해주고 이 학생이 결국 남아서 국내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작년에 데이터 기반 과기 인재 정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일단 돈이 들어가서 인력 양성을 했으면
여러 방향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소위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좀 지금보다는 인재 정책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 좀 더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5년 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데이터가 말해주네 이럴 것 같아서요. 이렇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이사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초계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업 영역에서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기사를 쓰는 저도 이걸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10년은 걸릴 텐데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스마트 에너지 위크라는 일본에서 열린 행사를 가서 보면서 이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7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아주 작은 행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번 행사장을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일본의 그 도쿄의 빅사이트라는 전시장이 코엑스의 한 8배 정도 되는데 그곳을 가득 채운 전시 부스들을 봤습니다. 3월 4월 동안의 행사였지만 8만 명이 왔다 갔고요. 중국뿐 아니라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RX 재팬이라는 회사가 그 마이스 전문 회사인데 그 회사에 있는 분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물었던 질문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가 왜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뭔가 정책 신재생 에너지라는 정책 부문도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전력을 받지만 일본은 다양한 회사에서 전기를 받았을 수 있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A사, B사, C사라는 한전이 있으면 B사가 조금 싼 것 같아라면 B사를 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체들이 일본 정부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어떤 외국계 기업들이 그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따고자 들어와서 뭔가 그 사업을 따고 그리고 현장에 그 일본에 정착할 만한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대신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본 현지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 공대생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첨단 기술을 익히고 써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전문 인력이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을 육성하는 데는 시간적인 어떤 숙성의 시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 벌어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의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그 중간에 공백을 좀 메우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과장님 말씀하고 아까 이제 박기문 박사님 말씀 같이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전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상태 이거를 수술을 받기 싫어하는 환자의 상태가 아니라 수술을 받은 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제 30개 대학이 우리가 기획했던 기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과기부가 이때까지 눈치를 너무 사실 뭐 저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너무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30개를 어떻게 뭐 설득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30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획 의도를 갖고 이렇게 흘러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이제 데이터 기반 이제 저희가 정책 고도화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거의 핵심은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사실 정부에서 생산한 통계를 베이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인재 쪽에 있어서는 그게 통계가 사실상 거의 수박 겉핥기 수준입니다. 졸업생 몇 명, 왜냐하면 사람이 다 이어지는 사람인데 그때그때 잘라서 이제 그 비식별화가 돼서 그냥 숫자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다. 그래서 논문이나 그런 이제 빅데이터들이 많고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에 있어서도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보고 있거든요. 일례로 작년 말에 발표했지만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기업 공고문 2만 개를 분석을 해서 그런 수요가 7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도 분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USD 추적 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체제를 구축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은 기술이 워낙 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더 깊게 해서 좀 더 고도하는데 한번 저희의 역량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우리 윤지용 원장님께서 박기원 박사님 소개하실 때 인재 양성의 거의 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박기원 박사님이 그 2000 언제죠? 한 5년 후부터 대학원생 줄어드는 그래프 모든 회의장 가면 다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박기원 박사님께서 이참에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이 정부가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한 예산 면에서 인력 사람 면에서 한 게 정말 이 시점에 잘 가고 있었나 돌아보자는 말씀이니까 좀 이것도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왜냐면 일단 특성화 대학, 석사 중심 대학, 박사 중심 대학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자극적이어서 일단 누구나 관심을 끌고 들어보고 하게 되는 영향이 있으니까 또 올해 1년은 그것으로 이제 그 우리 이해관계자 전부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재가 모자라다라는 걸 보면 항상 나오는 이제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기자협회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여성, 고령자 활용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까지는 좀 풍부해서 전기도 막 썼는데 이제 아까워지면 전기를 정말 쓸 때 잘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력 뭐 출연연도 많고 대학도 많고 하는 이런 인력을 더 잘 쓰게 그러니까 이분들 예를 들면 뭐 20만 명 갖고 20만 명 어치의 그 퍼포먼스를 냈나 아니면 20만 명 갖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15만 명만 있는 것처럼 했나 그럼 그걸 다시 20만 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20만 명의 인재인데 더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출연연에 계신 분들도 해당하고 우리 저희 그 국립 거점에 되어 있는 저희 그 애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또 이제 대학원이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국가의 훌륭한 어떤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자원인데 있는 인재를 좀 더 잘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더 그런 연구 혁신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던가 어떤 그런 면에 기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마이크를 우리 처장님과 교수님께 그 다음에 혹시 박기규 박사님께 이렇게 넘기는 순서로 해보겠는데 혹시 처장님 혹시 출연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연구에 좀 더 몰입하고 싶다 뭐 이런 현장 목소리 혹시 들으셨는지 뭐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연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원 대학이고 출연연 그 자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인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해를 받고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바가 외국인 학생이나 혹시 국내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연에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과정이 인재 활용이냐, 인력 활용이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육적인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인력 활용이 아니라
인재 육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재 육성은 뭐 그런 목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네 뭐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 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연구 개발 이 과학기술 인재의 네트워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아유, 제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활용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자가 전주기로 성장을 하니까 각각 그 역할을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육성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제 제주 한라대학에서 또 뭔가 그래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나 궁금해서요. 네, 이 자리에 참 다른 시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지방대학이라는 특성이 있고 대학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교수별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전반적인 목표에 따라서 펀딩을 따오고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구조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민되는 상황은 지방에 있는 이 상황에 인력을 공급을 한다의 측면에서 정말 뛰어난 인력을 키워냈을 때 남아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AI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지금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에서는 누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탑 중에 탑만 필요합니다.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인력보다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근데 대학에서 정말 뛰어난 인력을 아무리 키워낸들 다 올라갑니다. 서울에 가버려요. 그래서 제주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이 정말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나 지역을 살리는 인재는 그 현장에서 남아서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을 위해 그래야 지역에 또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이 안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이게 뭐 답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ODA를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인력들은 이곳 제주에도 올 유인이 충분하고 와서 다양한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ODA 쪽에 눈을 돌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쉬운 점은 거기서 인력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들여오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어야 되고 이곳에 남아있게 해주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그 현지에서 인력만 키워놓고 거기서는 요구를 해요. 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제도로 연결해 줄 수 있냐, 공부를 더하게 해줄 수 있냐 많은 질문을 하시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들이 아니죠. 제가 그런 재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저희 사업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방에서의 이런 인력난이라든지 미스매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라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주로 그 제주 지역에서 취업을 하는 비율 대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 외국인 학부생이 어느 정도 뭐 되나요? 일단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은 이제 제주의 대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만 제주 대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한 70% 이상이 지역에 남아 있는 인력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슈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예전에 유학생이 상당히 1000명 수준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모집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의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시 모집 요 ODA 사업을 하면서 모집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로 그렇게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근데 지역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국립대학보다도 현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역할이 더 크고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펀딩이라는 것들이 정말 국립 거점 대학 위주로 이루어졌을 때의 어려움 그런 것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준비된 질문은 아니나 글로컬이라던가 하여튼 지방 거점이 어떻게 좀 잘 뭉쳐라 이런 많은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네. 지금 현재 이제 올해는 라이즈 사업을 지금 3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글로컬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즈는 지방 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단독으로 하든 컨소시엄으로 하든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같이 글로컬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작은 제주도에서 글로컬 대학을 2개를 선정한다가 쉽지 않은 이런 이슈들이 존재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같은 얘기지만 결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 위주로 모든 예산이 일반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연구가 중요하죠. 연구가 중요하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아쉬움을 좀 저희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 ODA 사업이라든지 해외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들이 이 지방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영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정부가 소위 있는 지금 대학 특성화 이렇게 뭐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고 기획한 사업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증언을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서 참 정부가 많은 이런 오늘의 연구 주제가 많이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4시 반에서 4시 50분까지긴 한데 이제 박기원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두 분 발제자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기에 토론자분들한테 또 뭐 소감 드리고 항상 이 원장님의 롤은 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도 뭔가 또 이제 이 인재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뭔가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두 분 발제자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제가 발제자님 마지막 하시기 전에 사전 질문 받은 걸 또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두 분 발제자님도 우리 세컨 라운드 돌았을 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더 길었어도 언제든지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우선 저는 아까 팀장이 잠깐 언급해 주신 기업이 그 채용 공고를 분석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를 듣는 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기업한테 누구 몇 명 필요해 이렇게 묻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수치는 필연적으로 과장될 수밖에 없고 사실 기업이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말은 조금 이제 달리 말하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기업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펙 인재를 1억 주고 썼었는데 이제 그 인재가 많아지면 이제는 5천짜리를 찾습니다. 5천을 주고 이제 같은 쓸만한 인재는 없을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를 바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그러면서 채용 공고는 이제 정말로 필요한 인력을 내는 거니까 그걸 보고 나아가서 그 인력들의 대우가 어떻게 되는가 까지 분석을 해서 그 수요단을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장님께서 그 있는 사람 잘 쓰기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뭐 의대 정원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우수 학생들이 안 가고 그 뭐 과학고 영재학교 가기원에서 의대로 가기 위해서 자퇴하는 학생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 과학고 영재학교 나와서 가기원 나와서 박사까지 받은 애들을 끝까지 잘 케어해 주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여기에 더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입학만 하면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그냥 직업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공계 특성화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된다면 우수 연구 중심 대학의 대학원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20개가 됐던 뭐 몇 개 그 대학에 이공계 대학원으로 들어오면 네가 특별히 대학 때 놀지만 않으면 어떤 형태이든 일자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공계 살리기의 핵심이 아닐까. 있는 학생들 잘 쓰기라는 거고요. 출연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저 인구 100만이 태어나던 시대에 지금 한 뭐 출연연 박사가 한 2만 명 되나요? 이제 그 정도의 규모의 출연연과 인구 20만이 태어나던 시대의 출연연은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연연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출연연이 정말로 대학에서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출연연의 개혁도 지금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 많은 출연연의 연구들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보면 대학과 구별 안 가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고 기업들도 사실 이제는 우수한 인력을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막 혈안이 되는 시대가 20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질문 주신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보태면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일본의 경우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안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산업 수요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학문적인 그 연구개발의 그 생태계 안에서의 수요들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뭐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밀집 뭐 이런 류의 이제 고민을 겪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류의 이제 접근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인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인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세그멘티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치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러 부처가 모이는 형태로 이제 기획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페이즈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좀 진화를 시켜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피날레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께는 자연스럽게 그럼 사전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전 질문 중에 김지연 박사님께서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한 번 더 민지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개도국 출신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국에서 연구 및 교육 훈련을 받은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육성해서 네트워킹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박사님께서 답변. ODA 말씀드릴 때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장학을 통해서 이제 유입을 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교육 기관을 이제 좀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동연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해준다거나 또 이제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연구기관을 설립해줌으로써 연구 환경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돌아가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나라랑 연계도 갖고 그쪽 나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갈 곳도 마련해주고 사람이 나오는 곳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게 만드는 플로우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곳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ODA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추범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인재 양성과 함께 나온 내용이 정주 요건이죠. 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정주하게 하려면은 주거, 교통 등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가장 생각하시기에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해서 이제 타 지역 분들이 왔을 때 정주 요건을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승윤 처장님께서 항상 다 다루시는 일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 국내 사람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진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만 비자가 제공이 됩니다. 가족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에 정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도곤 서강대학교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대학원끼리 커리큘럼을 같이 운영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글로컬은 아니지만 뭐 그 대학원 버전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대학원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유준영 이사님께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되게 그 글로벌하게 많이 다니시면서 보실 텐데 글로벌하게 다니셨을 때 이런 어떤 대학원 꼭 학교는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좀 전에는 이제 많은 이그젠플 주셨는데 더 좀 덧붙이신 뭐 이런 해외에 이런 사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미 말씀 다 아까 해주셔가지고 주로. 저는 지금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두 분이 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이승윤 팀장님 아니면 박기범 박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국가 혁신 시스템의 주요 주체가 대학원, 출연연이고, 그러려면 이제 서로 잘 연계하려면 벽 허물기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그리고 사실 그런 논의도 한참 있는데, 이공계 대학원 혁신 같은 것을 기획하실 때 출연연과 대학원의 벽 허물기 이런 내용을 오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를 원기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현장에 아마 박기영 박사님하고 팀장님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정미 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께서 대한민국에서 테크니션 직무에 대한 어떤 현실 그리고 한계,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대학원생이 하는 일을 이제 숙련되고 나면 다시 석사 1년차가 손 익혀서 하고 이런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숙련된 분이 계속 하게 되는 일이 예를 들면 생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뭐 실험 이런 분석하는 거라면 그분이 그냥 계속 계셔주면 좀 좋지 않냐. 이런 테크니션 직군이 매우 다양할 텐데 뺍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사분들께서는 혹시 팀장님 아니면 박효 박사님께서 이 두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팀장님께서 찍어서 두 개 다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연연 대학 간 벽 허물기는 사실 지금 그 동일한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벽 허물기 또 지금 하고 있고요. 담장 허물기 진짜 물리적으로 그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벽 허물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시지 않으실까. 한데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 연구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그 부분들을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한 발제에 있어서 그런 특성화 대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런 벤치마크 사례들도 좀 찾아놨고요. 그래서 해외에 뭐 독일의 연구소나 아니면 미국의 좀 괜찮은 대학들은 사실 우리가 가서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 설계를 해서
실험을 그냥 맡겨버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박사생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그 유학생들이 직접 실험 안 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에 좀 차용을 해서 일자리랑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그 사전 질문이 좋았는데요. 현장의 질문도 매우 유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인재에 직간접적으로 전문가이신데 현장에서 또 이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갑자기 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네. 아, 네네네. 네. 네, 예.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미래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평소부터 궁금해했고, 실제로 그 서울대 교수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나왔던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그멘트적으로 어프로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초, 중, 고 의무교육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초중고가 예전에는 의무교육을 했을 때 어려운 집안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교육을 이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영어 수학 가고 태권도 가고 학원 돌리기 하면서 거의 돈 100만 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집안들이 많이 생겼고 또 사립 초중고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의무교육이 필요한 집안에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예산들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그 대학의 어떤 특성화라든지 전문 인력을 만드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번 들었던 게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회자님이 조금 일찍 끝나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래도 토론자분 계신데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피날레는 원장님께 하기 전에 팀장님이나 뭐 그럼 저희는 네, 처장님. 네, 그러면 우선 피날레를 그 원장님의 어떤 그 통찰력 있는 코멘트를 듣고 그때 저희가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때 인사드리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한번 이제 뒤 카메라 보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가서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네, 법 박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을 주셔갖고 저도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참 오늘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또 옛날에 까먹었던 것도 다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 좀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박균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사회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계속 사회가 팽창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 통해서 벌써 4년제 대학만 183개 이상 됐고요. 제가 아는 통계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에 본부 부처장 할 때인데 이미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성에 맞춰서 기존에 계속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던 조직, 기관들을 설립해온 것이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변환점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30%가 줄었다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시스템 설계를 혁신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야지 저희 미래 세대는 지금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안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다 조정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원 배분 메커니즘, 그게 시장 원리가 됐든 제도주의가 됐든 어떤 철학하에서
시스템을 변경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사실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정부가 이제 사업 위주로 하신다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오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특정 부처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인재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 나온 얘기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한 60~70%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지만 그 외에도 사실 외교부, 기재부 다 지금 걸쳐 있는 얘기라 어떤 정책이라는 바운더리를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저희 기관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같은 과학기술 정책 포럼이라는 저희 정책 플랫폼이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런 거를 과기정통뿐만 아니라 혁신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교육부에 가서 저희가 드려야 될 아이템도 너무 많고요. 또 아까 외교부뿐만 아니라 뭐 총리실까지 다 지금 해당되는 얘기라 이런 부분들 오늘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책 아젠다를 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무리 말씀으로 정말 손색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 발제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